찰스 다윈의 생애와 진화론, 진화에 관한 가설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지만 찰스 다윈은 신중하면서도 폭넓은 관찰력으로 당시의 가벼운 가설들을 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 같은 용어를 일반화시킴으로써 다윈은 주류파 학자들에게 자신의 진화설을 전파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와 마찬가지로 종교계와 충돌을 원치 않았지만 그의 이론은 종교계의 사람들로부터 격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이론을 지지한 사람들이 논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진화론은 현대의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은 다윈의 천재성 탐구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그가 자연에 매료되고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가 바로 어린 시절이기 때문이다. 자서전에서 그는 담임교사와 아버지가 자신을 지능지수가 보통 사람보다 다소 낮은 매우 평범한 아이로 생각했다고 적고 있다. 사실 그가 처음으로 흥미를 느낀 것은 사냥이었다. 그러나 다윈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너는 도대체 총 쏘는 것밖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다가는 너 자신에게는 물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는 수치가 될 게다. 어린 다윈은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때부터 기술과 스포츠보다는 관찰과 추론을 즐기게 되었다. 당시 다윈의 관찰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이자 그가 8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이미 자연에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고 표본 수집에 상당한 열정을 보였다.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빠져있던 어린 다윈은 오랫동안 산길을 홀로 걸으며 조개껍질과 광석을 주워 수집하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을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의를 다하고 어떤 복잡한 주제 혹은 대상을 이해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던 아이로 묘사했다. 그때 그는 이미 열정, 세부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대상을 완전히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다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두 분 다 의사였다. 그들은 다윈이 자신들의 뒤를 이어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에게 의학 강의는 따분하기만 했고 마취 없이 이뤄지는 수술을 보면 속이 울렁거려 여러 차례 수술실을 뛰쳐나가곤 했다. 1827년 결국 그는 2년 만에 의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가 자연과학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 역시 에든버러 대학에서였다. 그곳에서 그는 라마르크의 진화설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1828년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성경도 그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활할 당시 나는 딱정벌레를 채집할 때만큼의 기쁨도 열정도 느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곤충으로 여기는 것을 6쌍의 다리와 한 쌍의 멋진 겹눈, 예민한 더듬이를 지닌 망각류 유충이라고 표현했던 다윈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소년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한 번은 다윈이 희귀한 딱정벌레를 한 손에 한 마리씩 쥐고 있는데 처음 보는 또 한 마리의 딱정벌레가 나타났다. 그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딱정벌레를 얼른 자신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그 순간 벌레는 역한 분비물을 내뿜었고 그는 벌레를 토해냈다. 결국 다윈은 잡았던 벌레도 놓치고 코앞에 있던 새로운 벌레마저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소년 같은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평생 열린 마음으로 자연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환영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의 몸과 마음을 모두 열어놓았다. 때문에 그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설이라도 그 가설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 그것을 버릴 수 있다. 이런 열린 마음과 더불어 그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자연에 대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열정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했다면 다윈은 분명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다윈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 오랫동안 생각하는 인내력 그리고 성실성을 꼽았다. 그가 그러한 장점을 갖추는 데 있어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물학과 교수인 존 헨슬로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다윈이 자연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행을 하도록 권한 것도 그였다. 하지만 다윈은 하마터면 여행길에 오르지 못할 뻔했다. 해군 측량선 비그로의 선장이었던 피츠로이가 박물학자인 다윈의 승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행 중에 약이 될 수도 있는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폐쇄적인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관상으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다윈의 관상을 본 후 다윈과 같은 코를 가진 사람은 의지력도 체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년간의 긴 항해를 견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윈은 우여곡절 끝에 비그로에 승선하게 되지만 그 후로도 다윈과 피츠로이가 이견을 보이는 일은 계속 이어졌다. 비그로는 타히티, 뉴질랜드,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를 거쳐 에콰도르 해안 근처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섬에 닿았다. 항해 중에 다윈은 동물, 식물 그리고 지질과 관련해 관찰한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성실히 기록했다. 훗날 다윈은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다. 비그로 여행은 나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그 기회를 통해 다양한 자연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고 관찰력을 개발시킬 수 있었다. 여행하는 동안 나는 자연을 관찰한다는 단순한 기쁨에서부터 자연과학의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에 이르는 모든 감정을 만끽했다. 비그로를 타고 이 섬 저 섬을 다니며 피츠로이와 다윈은 자연 선택설을 뒷받침할 증거들과 더불어 작은 새 및 여타종의 변종을 목격했다. 다윈은 그러한 현상을 호기심 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현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츠로이는 다윈이 관찰한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윈이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은 창세기의 첫 페이지에 실린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윈은 비그로에 승선하기 전에도 진화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적어도 1834년까지는 전통적인 창조론을 믿고 있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쓴 적이 있다. 특정 동물이 멸종한 것은 바다가 솟아 육지가 된 시절 이래 아무것도 새로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비그로 여행에서 돌아와 그는 각종 간행물의 글을 발표하면서 과학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1839년 로열 소사이어티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윈은 여행에서 얻은 불가사의한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는 여생 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심한 오한과 구토가 동반되는 증세가 나타날 때면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훗날 다윈은 그 병이 내 인생의 몇 년을 잡아먹었지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이 사회와 쾌락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1841년 다윈은 평화를 찾아 런던을 떠났다. 그는 켄트에 은거하며 식물을 키우고 비둘기를 기르는 데 전념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후기 연구의 주제인 교배 및 변이와 관련해 보다 많은 지식을 쌓았다. 다른 혁신적인 사상가들처럼 다윈 역시 자신의 활동을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서신을 교환했다. 그 가운데 1만 3천 통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가 채집했던 표본들도 상당수 남아있다. 1858년 웰시의 박물학자 알프레드 월리스가 다윈과 같은 소견의 논문을 보내왔을 때 그는 자신의 기록들을 이용해 자신이 20년 넘게 진화론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결국 그해 말 월리스와 다윈은 합동으로 진화론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논문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윈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새로운 관점에서 진화론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 해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했다. 그때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적어놓은 자신의 방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이용했다. 비록 이전부터 진화론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이론으로 진화론을 체계화한 최초의 인물은 다윈이었다. 그가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세부적인 사항에 놀라울 정도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연구 스타일을 방법론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방법론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나중에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읽은 책마다 항상 자신만의 색인을 만들었다. 또한 참고자료 및 메모가 담긴 자료집을 30, 40권 정도 만들어서 특정 주제를 조사할 때마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검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연구 방식 덕에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평생토록 필요할 때마다 즉시 이용할 수 있었다. 결국 그의 위대함은 자신이 수집한 풍부한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종의 기원 집필 초기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려면 자신이 쓴 글을 되도록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는데 글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은 오히려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추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논리에 존재하는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정하는 데 뛰어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론을 전파하는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스스로를 위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 어떤 사람도 이보다 열심히 할 수는 없다. 종의 기원은 다윈의 의도보다도 두꺼운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 첫날 1250권이 팔렸고 1876년까지 영국에서만 1만 6천 권이 판매되었다. 그리고 그 책은 유럽 전역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각국에서 그에 대한 논평이 쏟아졌다. 자연세계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밝혀내려는 다윈의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어느 누구도 종의 기원을 읽기 위해 특별한 훈련이나 수학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그의 저서는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종의 기원은 다른 어떤 과학적 걸작품도 흉내낼 수 없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동시에 다윈은 그런 대중적인 작품 안에서도 자신의 과학적 전문성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책은 그 어떤 책보다도 논리와 사실성이 돋보인다. 한편 다윈의 이론에 대해 당시 이미 진화론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있었기에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 다윈은 이렇게 반박했다. 일부에서 종의 기원 이 성공을 거둔 이유가 진화론이 이미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혹은 사람들이 이미 진화론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내가 다른 박물학자들의 의중을 종종 떠보았을 때 단 한 사람도 종의 불변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라이엘과 후커조차도 처음에는 나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결국 동의하지는 않았다. 나는 한두 차례 자연선택설과 관련된 주장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적자생존 Survival of the Fittest. 다윈 이론의 토대가 되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멜서스 사상, 즉 모든 동물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자연과 환경을 상대로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동물이 보다 효과적인 생존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사상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존 경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 구조상의 작은 변이는 적자의 전반적인 특징을 새롭게 정의할 뿐 아니라
그러한 특징은 후대로 내려갈수록 강화된다. 다윈은 이렇게 말했다. 유용한 변이는 보존되고 그렇지 않은 변이는 소멸된다. 자연선택설 Natural Selection. 얇은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 집단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거북이들을 먹이로 삼는 독수리 집단이 있다고 하자. 독수리는 거북이를 발로 잡고 가능한 높이 날아오른 뒤 그것을 땅에 떨어뜨려서 거북이 등껍질이 깨지면 속을 꺼내 먹는다. 변칙적인 변화로 인해 만약 등껍질이 약간 두꺼운 거북이가 생겨난다면 그들은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져도 등껍질 두께만큼 손상을 덜 입을 터이고 결국에는 그런 변칙적인 특성을 지닌 거북이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연선택설을 따르면 거북이 집단의 등껍질은 세대를 거칠수록 훨씬 더 두꺼워지고 훨씬 더 무거워질 것이다. 반면 독수리의 경우에는 등껍질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북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대체 식량으로 개발하는 독수리가 거북이만을 식량으로 고수하는 독수리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종의 기원과 다윈의 후기 저작인 인류의 유래는 성경의 창조론을 지속적으로 믿어온 사람들로부터 격한 반발을 샀다. 그 저서들이 신, 여왕 그리고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발휘했던 빅토리아 시대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오갔을지 상상해보라. 다윈은 제국의 고관대작들이 나무에 살던 털복숭이 유인원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 셈이고 이것은 서양 문명 세계에 자아상의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같았다. 다윈의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에까지 확산되었다. 일례로 캔자스주 교육위원회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제안하여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적도 있다. 다윈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일부러 피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이 저절로 밝혀지길 원했던 것이다. 그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종의 기원에서 인류가 유인원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암시적으로만 드러냈다. 그리고 인류의 유래에서는 인간의 조상을 꼬리와 뾰족한 귀를 갖고 있고 주로 나무에서 서식하는 털복숭이, 네 발 짐승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선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기뻐하며 자신의 생각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밝히는 그들의 용기에 대해 격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 다윈의 겸손함을 위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변함없이 겸손한 태도에 그런 의혹은 차츰 누그러졌다. 다윈은 자신이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훌륭한 본보기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윈의 이러한 성격은 아내에 대한 감동적인 묘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나의 아내는 신의 가장 큰 은총이다. 그녀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나의 잦은 불평불만을 무한한 인내로 참아주었다. 아내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이런 여인이 나의 아내라는 행운에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녀는 평생 내게 현명한 조언자이자 편안한 쉼터였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내 삶은 비참했을 것이다. 다윈은 결국 종교적 믿음을 잃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의 이론이 종교적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9자녀 중에 3자녀를 잃은 가운데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에 대한 불신이 서서히, 하지만 완전히 나를 집어삼켰다.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떤 비통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 후 나는 나의 결론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비록 종교적 믿음을 잃기는 했지만 그는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으로서 모든 생명체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냈다. 1882년 세상을 떠난 다윈은 많은 논쟁 끝에 과학계와 종교계 간 화해의 상징으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다. 찰스 다윈의 업적. 비그로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관찰한 사실들 덕에 20대의 나이에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생물학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1859년 종의 기원에서 상이한 종이 진화하는 메커니즘을 최초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다른 사상가들이 인간 진화 문제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1871년 특히 인류의 유래 출간 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조차도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자세한 연구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872년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집필했다. 이는 동물과 인간 모두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특정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진이 첨가된 최초의 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디 랭귀지 개념을 최초로 시사한 책이기도 했다.